월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벌써 사흘째 뉴욕 증시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또 시장을 괴롭힌 모양인데요. 이미 익숙해질 법도 한 악재, 시장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닝 시즌도 사실상 끝난 데다가 크나큰 이벤트나 지표 발표도 없는, 재료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BOJ의 신임 총재가 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실적이 공개됐고 우리 LG의 새 야심작이죠. 새 전략 스마트폰 G2의 첫 신제품 공개 행사가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차례차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3%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 내에서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최근의 개선 흐름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독일이 0.5% 가까이, 프랑스 증시도 0.1%가량 밀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영란은행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1% 이상의 제법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란은행의 정책도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크 카니 신임 총재는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업률이 7%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현행 0.5%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2016년 3분기까지는 수치가 7%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5%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통화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동시에 지적했습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2가 전 세계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LG전자는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제잭 링컨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LG G2가 갤럭시 노트 3, 애플의 아이폰 5S와 맞대결을 펼치며 기존 제품 판매량의 2배를 훌쩍 넘는 내부 목표치인 전 세계 판매량 1,000만 대를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20센트를 기록해 월가가 전망했던 주당 손실 20센트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억 510만 달러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5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는 지난 2분기 5,150대가 판매되며 회사 내부 목표치 4,500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QE 축소 후에 뉴욕 증시는 흔들렸지만 전해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아주 아기자기한 재료들은 많았던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 옵션 만기이자 한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겹친 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 발표까지 대기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중도가 더 좀 키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 시초가에 들어가야 볼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먼저 가질게요. 강정우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 언급해 주셨던 PS텍,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PS텍 어제 시초가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5,900원대 마감했는데요. 지금 무더위 시작 관련된 모멘텀이 좀 형성됐고, 이 매출 증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관련 중에서는 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또 오늘 서울이 가장 큰 또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사업과 이 전력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PS텍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손절가 5,700원 하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S텍 일단 가격 대응 잘 하시면서 지금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뭡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J 컨텐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신문의 발행을 주요 상황으로 영위하다가 2009년 4월 1일에 물적 분할을
해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현재 그 시너스의 센트럴 국장 운영과 이 방송용 프로그램 판매, 드라마 제작, 광고, 출판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J-컨텐트리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메가박스와 시너지 합병으로 이 J-컨텐트리는 서울 430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메이저 멀티플렉스를 자회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성수기 도래감입니다. 4월과 5월에 전년 대비 좀 감소했던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6월 달에는 176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4%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3분기에도 영화 산업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작년 말 JTBC의 컨텐츠 투자 재개 이후에 제작된 프로그램의 유통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개선에 좀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영화 산업이 3분기의 성수기, 또 가족 단위의 관람객과 학생, 연인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증가에 맞춰서 최근에 가장 많은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입니다. 장르도 다양한 부분인데, JTBC의 컨텐츠 투자 재개 이후에 이 세계적인 프로그램 탄생이 현재 약 1%의 시청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IPTV 등 이런 관련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 방송 부분 고성장 기대감인데요. 내년 3월에 그 사업 사업을 앞두고 심사를 앞두고 종편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혜 논란과 저조한 시청률, 그동안 적자 경영으로 비판받아왔던 이 종편 산업의 시장 경쟁의 논리가 좀 강화될 전망으로 있는데, 종편의 경쟁구도 심화가 J-컨텐트리 같은 이 컨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한 이 JTBC에는 가장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컨텐츠 제작들을 통해서 다수의 핵심 프로그램 편성과 경쟁사 대비의 시청률 우위, 안정적인 광고 수익 확보,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JTBC의 투자 확대로 이 방송 부분이 올해와 내년도 매출액이 각각 36%와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8% 이상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 부분 성장도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와 기관 매수 이익인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4,430억, 영업이익은 55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순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 올해상 실적 대비해서 PR 20배 정도 수준인 6,000원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7월 25일 이후에 69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콘텐트리 7월 말부터 기관이 조금 사들이고 있어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종가가 4,975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 대응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5,3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750원 하회시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전 고점이 목표가였습니다. J-콘텐트리 설명 부장님 통해서 들어봤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오늘은 8월 옵션 만기일이고요. 조금 있으면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결과가 또 나올 테고, 일본 BOJ의 비슷한 이벤트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본은 이 회의에 들어갔는데 오늘 결과치가 공개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는 아마 옵션 만기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마지막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옵션 만기 전망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양쪽 하나 축소 우려에 또 조금 움찔했다고 하는데, 어제 코스피는 이미 1870선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줄까 출발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과 정동웅 전문가님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어제 좀 많이 빠졌다 싶었던 코스피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금일은 한 6포인트 반등한 1885포인트에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사 1900포인트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1950포인트를 향한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금일 흐름은 역시 삼성전자 계속해서 약세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전일 낙폭이 껐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그 기아차 등의 경우는 소폭의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흐름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 특징적인 사항은 한국전력이 10월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 걸로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민감주인 그 화학 섹터 중에서는 LG화학이 상당히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금일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장 전체 흐름의 경우에는 눈치 보기 관망세가 현재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북한과의 그런 협상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이쪽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일부 그 중소형 관련주의 흐름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도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이 위주의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880선을 회복하면서 일단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출발 상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니케이가 어제 급락했었죠. 올 들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하락폭이었다고 하는데 4% 정도 급락해서 14,000선이 깨졌던 니케이 225지수 오늘 만을 못합니다. 0.2%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니케이 225지수 기준 13,800 라인까지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지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6월 경상 수지 규모가 나왔는데 3,363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3,930억엔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표 부진 때문에 반등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이번에 코스닥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 기관 약하지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약간 소폭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가치동 플러스로 출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플러스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일의 강세,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반등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 정도 시작 출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중들이 아무래도 상승 출발함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매 장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까지는 대형주가 좀 약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시장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 지난 후에 다시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는지, 아니면은 중소형주의 매기가 다시 한번 오면서 중소형주가 강세로 갈 수 있는지를 오늘이 지난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국면인데, 스마트폰 부품주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15일 전까지 잠정이나 확정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는 어닝 시즌에 따라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드리고 싶고, 오늘 코스닥 특징주 같은 경우는 대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상승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PNT가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인 우리산업도 지금 4%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똑같이 조정을 보였지만 오늘 일본 니케이가 추가 조정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오늘까지 현물에서 소폭이지만 매도 기조를 이어갑니다. 이번엔 서울배관시장으로 나가볼게요. I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님 통해서 달러원 개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BOE 쪽에서의 어떤 마크카니 총재 발언도 좀 눈길을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모양인데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둘러싼 우려와 오늘로 예정돼 있는 일본은행 금융정책 회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지난 5일 7월 실업률이 7.4%까지 떨어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일본은행 금정위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안전통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엔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한때 96.3엔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해 96.6엔, 유로화는 1.33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이후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로 1120원 선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후반 다소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3.2원 상승한 1118.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8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기준금리 동결 컨센서스가 압도적인 상황이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 주요 미국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제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전일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3.65원 하락한 1117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이슬람권에 포함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동남아시아 시장이 라마단에 이어지는 단식 종료제로 휴장에 들어가 역외 거래도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유지되면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예상합니다. 예, 그래요. 어제까지 한 이틀 연속 올랐는데 오늘 소폭 하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8일) 목요일 8월 옵션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모두 다 큰 어떤 이변을 결과적으로 낳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 옵션 만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만기를 맞아 전망 특별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익 거래가 최근에 뜸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만기는 조용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만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오늘 금방 옵션 만기 전망 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3.5조 원으로 지난 7월 옵션 만기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 7월 만기 대비 순차익 잔고 증감이 미미하다는 뜻은 결국 동기간 차익 거래가 정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만기 이후 베이시스가 이론가 수준을 소폭 하회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차익 매도가 출회된 것 이외에는 차익 거래 시장에 이렇다 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익 거래는 금일 중립 스탠스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지수 등락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외국인의 가장 주요한 수급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7월 만기 이후 지수 등락률과 외국인의 비차익 순매수 상관관계가 0.77까지 확대되어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고요.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스켓 요인 이 비차익 부분은요. 외국인의 매매에 있어서도 평균 비중이 약 50%에 달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차익 거래가 정체된 상황에서 비차익 부분이 금번 옵션 만기 당일에 지수 방향성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수에 대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입니다. 금일에는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소폭의 매도 우위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국내 증시의 비차익 부분과 상관관계가 높은 GM 펀드군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외국인뿐 아니라 최근 투신의 펀드 환매로 인한 비차익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일 매도 소폭 우위에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일은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변수는 합성 선물을 이용한 장 막판 종가 충격 가능성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을 통한 종가 충격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에 외국인의 리버셜 활용으로 장 막판 동시 효과에
소폭의 매수세 유입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옵션 만기에 프로그램 수급은 전반적으로 중립 이하의 제한적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전반적인 차익거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나타난 상황이고요. 설사 베이시스가 청산 가능한 구간에 진입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실질적인 차익 매물 부담이 매우 적은 편으로 소규모의 매도 출회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거래는 중립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의 매도 우위 스탠스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신의 펀드 환멸성 성격의 매도세와 GEM 펀드군의 자금 유입 둔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단 장 막판에 외국인의 합성 선물을 이용한 매수세 유입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중 비차익 매도 부분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옵션 만기는 전반적으로 만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립 이하의 스탠스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비차익 쪽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매물이 나올까봐. 하지만 이것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막판 리버셜을 통한 어떤 매수세 유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차익이 장중에 얼마나 나오는지 또 장 막판에 얼마나 리버셜을 통해서 매수세를 감싸면서 이제 기록을 좀 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재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배 연구원님 만기 효과 없다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 이유까지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시 13분 정도인데요. 코스피가 1890선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가량 위쪽에 서 있고 코스닥 역시 소폭이지만 550선 중후반대까지 올라오면서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이제 특징적인 종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어제 사실 종가가 종가상 연중 최저치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더 빠지는 것 같더니만 다행이네요. 다시 올라와서요. 네, 그 LG전자에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경우도 하반기 계속해서 그 갤럭시 노트 3를 중심으로 해서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삼성전자 그 기술적 분석상 어제 뭐 한 120만 원대 전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 뭐라 그럴까 종목군들의 경우 뭐 1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단은 뭐 120만 원, 단기적인 상단으로는 130만 원 회복이 관건이라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30만 원 회복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도 빨리 그 뭐라 그럴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그 바닥권, 그 안정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금일 뭐 자동차, 다시 한번 뭐 현대차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금일 같은 경우는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뭐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시장은 장 초반부터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종목군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NHN의 실적이 오늘 거의 뭐 개장과 동시에 개장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분할 문제로 인해서 거래 자체는 정지가 되고 있잖아요. 넥센타이어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낸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그 NHN부터 말씀을 드리면 NHN이 그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972억 원. 영업이익률 19.6%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 매출 중에서 라인에 대한 그러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라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15%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그 NHN의 목표 가격을 50만 원대권까지 내년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 분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함께 그 다음에 NHN 엔터테인먼트로 갈라질 텐데 중요한 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재상장 됐을 때 발빠르게 그 네이버 쪽으로 빨리 그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롱숏 포지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신규로 나중에 그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네이버 쪽으로 일단 그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된 가격이 29만 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45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당한 그런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한 최근에 그 타이어 관련 섹터 중에서 한국 타이어가 그 상당히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수급 이러한 것들은 뭐 예전만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라든가 그 기타 그 다른 그 타이어 업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외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의 경우는 타이어 비중이 현대차 그룹의 약 한 80-9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파업 가능성 이런 것들도 뭐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큰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도 원재료비 하향에 따른 그런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역시 그 3분기 현대차에 대한 그런 판매량 증가, 이와 더불어서 넥센 타이어의 매출 증가 이 부분도 같이 보고 연계시켜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얘기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약간 들썩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한국전력도 비슷한 논리로 오르네요. 현재 그 전력 그 수급이 계속해서 뭐 불안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 전력 그 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용과 가정용. 최근 2년간에 한 4차례 정도 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10월 달에도 또 한 차례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섹터 중에서 다시 한번 이쪽 그 뭐 요금 인상으로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계절적 성수기도 맞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그 한국전력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일단은 그 요금 인상이 일단은 뭐 100% 활실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리스크는 일단은 뭐 요금 인상으로 타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뭐 3만 원대 전후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역시 특징적인 종목들 14일 날 개성공단 관련해서 북한하고 다시 만나는데 합의가 됐다고 하죠.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에 진입한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깜짝 실적으로 인해 2차 전지 테마도 오늘 다시 형성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협주 뭐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관련됐으면 모두 상한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심지어 시가총액이 뭐 3조에 가까운 현대상선마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대화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실무 회담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아무래도 매기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의 뭐 살 수도 없을지언정 만약에 내일까지 상승세를 보이는데 따라잡겠다.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경협주나 방산주 역시나 이슈에 의해서 너무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하락했을 때 나는 1년을 두고 언제 한번 이슈가 나왔을 때 팔겠다 뭐 이런 접근은 가능을 하겠지만 상승했을 때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오늘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금 무더기로 조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실적은 아무래도 엔저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저도 보고서나 이제 따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너무 앞서서 주가에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조정은 필수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자체도 조금은 보수적 경향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를 꾸준히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저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굉장히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본 바로는 우리 산업이 만약에 테슬라나 뭐 i3 같은 전기차가 성공을 한다 특히 테슬라가 성공한다가
같으면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400억 원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성공을 한다면 우리 산업은 지금 수준에서 뭐 주가가 2만 원, 3만 원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은 하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서 정말 가능성을 높게 타진된다 이런 판단하에 장기적 접근하에서 뭐 현재 접근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자,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렉스컴이 호실적에 거의 뭐 상한가에 갔었었는데 어제 뭐 흑자 전환 소식 들렸던 SNU도 급등을 했었었고 최근에 좀 급등하는 IT 부품주도 있습니다만 또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주가도 IT 부품주에서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은 또 호평을 받았고 네페스는 호평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IT 부품주가 2분기에 굉장한 증권가도 예상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발표된 기업을 보면은 잠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플렉스컴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고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2분기는 대체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적 추정을 하고 뭐 기업에 전화를 해서 실적이 어떨 것이다 이걸 추정을 한 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선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아무래도 LTE-A 같은 신규 갤럭시 S-A 같은 신규 모델이 나오고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기대작인 이제 갤럭시 노트 3가 출시됨에 따라서 3분기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지금의 바닥 다지기가 끝난 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예전 같은 상승세를 누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페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6%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는데 2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6%대의 강하게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진짜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공을 해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지 네페스의 실적이 연결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는 오늘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대우증권에서 목표가도 원래는 24,000원에서 지금 14,000원으로 이제 다운시킨 상태인데 그에 따라서 단기 충격은 있을지언정 추가 하락이 온다면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는 네페스를 정말 만 원이 깨진다면 네. 네페스를 담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WLP라는 기술을 네페스가 가지고 있는데 네페스만 국내 유일하게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이미 10년 전부터 지금 10년 전부터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하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정말 시스템 반도체에서 조금이나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 성장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네페스도 동반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을 이루고 실적 성장세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0원 이하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역시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의 기업 위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 개장 이후에 있었던 모양인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YG엔터테인먼트와 엮이면서 상한가에 안착했었던 코스온 오늘 추가 상승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닉스는 뭐 두 가지로 좀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닉스는 2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이제 제습기 열풍이 불면서 2분기에 굉장한 실적을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2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상 그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4,000원에서부터 10,000원이 넘는 200%가 넘는 거의 200% 가까운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미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한 상태인데
있는데 오늘 급등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언정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대 성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다시 매출이 하향 조정되는 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나 아무래도 내년 1분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사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닉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부근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급상승을 했지만 이제 1,00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적 대비해서 PER 기준으로 해서 아직 5배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점상가 가서 놀래켰었던 코스온 YG 엔터테인먼트한테 이제 CB 한 50억 정도가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아주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YG하고 손잡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네요. 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YG엔터가 왜 갑자기 화장품 사업을 뛰어드는지 저는 조금은 의문인데, 지금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이 강력하게 이제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YG엔터가 이제 진출을 한다. 사실상 YG엔터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 큰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이제 코스온 같은 기업들이 YG엔터 투자에 의한 기대감으로 지금 그렇죠. 전일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한 기대감입니다. 정말로 신사업에 진출한다.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출한다.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1년이 아니라 2, 3년에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온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온을 뭐 장기적 관점에서 난 지켜보겠다. 솔직히 성공 가능성도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성공한다 안 한다. 이건 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코스온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로 접근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121만 원대 쪽으로 추가 하락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 못하고요. LG전자만이 1%대 중반 힘을 내면서 G2가 공개됐는데 7만 5천 원대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T 일부 종목은 추가 하락하는 아침인데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요. 외국인들이 전일 이틀 정도 연속해서 팔았었죠. 전일 매도 규모만 해도 1,300억 가까이에 육박했습니다. 역시 매수 매도한 그 수량이나 강도로 봤을 때 언급해볼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의 매도가 가장 많았다라는 부분이 될 테고요. 삼성전기, KT,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팔았으며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어떤 문제, 잡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현대차는 한 3번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모습,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일부 화학주, 어제 카프로 등은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일부 화학주는 매수에도 나선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관 매매 상황지 보시겠습니다. 기관은 인버스 사면서 다시 레버리지 정리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LG그룹주를 쓸어 담았네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지주회사 LG, 파워 K200이란 ETF도 담은 모습이지만 현대차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도 정리했고 어제 하이닉스 기관 매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양매도 수급이 정말 좋지 못하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은 뭐 철저하게 삼성그룹주를 뭐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모처럼만에 뭐 매수 강도는 크지 않았지만 롯데케미칼 오랜만에 매수 1위에 올라섰죠. 전일 뭐 한 8만 2천 주 매수를 했고요. LG화학 동시에 그 소재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6월 26일 이후 꾸준한 그런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블록딜 물량이라 해야 될까요? 그 일부 그 은행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죠. 기관 쪽에서 전일 한 145만 주 매도 나왔는데 외국인이 39만 주를 일단 소외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수급의 특징적으로 보면은 역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뭐 7월 17일 이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그 G2에 채택된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손떨림 보정 기능이 그 추가되면서 코스닥의 하이 손익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한솔테크닉스도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지주회사인 LG는 그런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약간 오르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조정 폭이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일단 뭐 관망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 코스닥 시장 최근에 뭐 낙폭이 컸지만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G2 출시를 계기로 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든가 뭐 일부 그 사파이어 그 글래스 채택에 의해서 LED 관련주 일부 그 모바일 쪽에 그 부품이 가능한 종목군들 금일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전일 외국인 기관 아주 소폭 정도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약간 전일은 거래소 쪽이 약간 집중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제일 많이 산 종목에 셀트리온 이름을 또 올리는군요. 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 5번째로 소폭이지만 같이 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한 종목은 파트론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위를, 어제 이오테크닉스는 6% 넘는 급락을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좀 이뤄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ICT, KG 이니시스, CJ 오쇼핑 순으로 약간씩 판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실까요? 역시 왼편 먼저 보시겠는데요. 상보, 기관이 하루는 정말 많이 샀다가 어제는 또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아주 기관의 갑작스러운 매매 때문에 상보는 지금 매수 상위 1위였다가 매도 상위 1위로 또 하루 만에 바뀐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기관을 좀 판 모습, KTH도 세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SM도 네 번째로 정리, GS 홈쇼핑도 판 모습이지만 매수한 쪽에 보시면 테라젠 이텍스라는 이런 종목도 눈에 띄네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인데 SK 브로드밴드도 최근에 매수세를 좀 재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일단 이제 외국인 매도 상위에 올랐던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이 꾸준히 하락을 하다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18,000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승한 이유를 찾아보면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화됐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거의 35%까지 갔다가 지금 10%가량이 줄어서 한 25%까지 다운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축소를 지분 축소를 할지언정 예전만큼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매도가 정말 활발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이거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정말 펀더멘털 아니면은 우려감이 해소됐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간의 매수 특징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반도체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반도체가 이제 이 거래일 전에 6%가량의 하락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과세설? 예, 맞습니다. 대규모 과세설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LED 조명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잠시 나빠졌다는 뉴스는 정말 단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기간의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됐는데 서울 반도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가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테라젠 이텍스 새로운 신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기관으로 자사주를 40만 주를 넘기면서 이제 매수 상위에 올라왔는데 네. 오늘도 이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에 넘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기관이 이거를 싸게 단기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테라젠 이텍스는 조금 접근을 멀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오늘 아니면 한 5거래일 이상 기간의 매수세 블록을 받아간 기간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테라젠 이텍스를 매수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기적으로 받은 물량, 블록 받을 물량을 오늘이나 빠르면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한다 그러면 테라젠 이텍스를 좀 매수를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종합적인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시 이제
시가 대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도 오늘 조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오늘 추가 하락한다면 저는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방송상에는 아무래도 QE 축소 우려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접근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차기 의장 후보가 이제 앨런 후보와 그리고 서머스 후보가 있는데 성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옐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벤 버냉키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 그리고 서머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서머스 후보가 차기 의장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출구 전략에 의해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이머징 국가입니다. 이머징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따른 충격을 조금은 대비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사고 싶다 하셨던 관심주는 어느 쪽에?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는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려감이 부각될수록 악재가 부각되는 시장일수록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역시 실적에 기반된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자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형식 전문가님,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장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재훈 멘토와 이효열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현재 정재훈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잉크테크가 좀 밀렸죠. 1%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반면 현대 BNG스테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3%, 삼천당제약 역시 1% 내외의 손실 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 함께 확인합니다. 기아차가 전일장에 자동차도 좀 밀렸는데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반면 대덕 GDS는 1% 정도 수익 구간, 비중을 20% 정도 챙기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이효열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제시하셨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최근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6,20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일진 디스플레이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있죠. 약세 흐름인데요. 이제 16,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효열 멘토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일진 디스플레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일진 디스플레이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도한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상으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또 그 터치 패널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올해 성장성에 대한 부분, 또 경쟁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15,000원 수준까지 하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자도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도 창구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3분기부터 태블릿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업종은 다릅니다만 FPCB 업체인 플렉스컴의 경우도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급등하는 큰 폭의 낙폭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사실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수준에서 올해도 한 600억 정도 수준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또 공장이 새로 또 증설이 되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에 좀 기대가 모아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에서 보면은 이제 16,000원 수준 정도에서 약간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 또는 좀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또 실적 부분이나 전평가 부분에서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 일진디스플레이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1890선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네, 1880선 정도로 상승폭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은의 금통위, 일본 BOJ의 금정위, 그리고 우리 옵션 만기 세 가지 이벤트가 겹친 날입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샌드라 피아날토 총재까지도 양쪽 하나 축소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퀴 축소는 가능하다. 골드만삭스도요, 9월부터 양쪽 하나 축소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낸 모양인데 점점 9월 축소설이 힘을 좀 얻는 것도 같네요. 그 얘기는 이제 일편적으로 생각하면 9월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올해는 물 건너간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배수해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피아날토라는 사람도 역시 수개월간 고용시장이 지속적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 양적 하나 축소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양적 하나를 줄이게 된다면 지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적 하나는 쉽지 않은데 왜들 이렇게 양적 하나를 못해서 축소를 못해서 안달을 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퀄리티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잭슨 홀 연설에 그 벤버네키 기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책의 변화에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죠. 다만 연준위원들이 다수가 그걸 원한다면 결국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벤버네키 의장의 입장이라면 9월 FOMC가 상당히 시장에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고 시장에 이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적 축소가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겠냐라고 본다면 벌써 줄 만큼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영란은행에서요,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선제 안내를 결국 도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한 7% 정도 이하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수치도 동시에 언급한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그 BOE가 사실 그 시장에서 큰 기대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기대가 뭐였냐면 그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통화정책회의를 가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캐나다의 그 중앙은행 출신으로서 그 양적 완화를 굉장히 그 선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나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별로 그 큰 내용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미국을 따라가는 형국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실업률 6.5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반스룰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영국도 역시 실업률 7%를 맞춰서 금리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 실망감 좀 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로존이 좀 하락을 했고 또 영국 같은 경우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 카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었다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마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클 수는 있다라는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기조금리 동결이 이미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특별한 어떤 예상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심인 옵션 만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한 나흘 연속 선물을 정확히 한 10,000계약 정도 정리한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에 소폭 사는데, 어떻게 만기를 좀 보시는지 다들 충격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조정이 단기 조정의 끝이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조정이 1870대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게 어저께로서 마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단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양적완화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단에 하하 이렇게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가려니까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개성공단 문제가 우리나라한테는 리스크를 하나 제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죠. 사실 한국은행 금리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장의 의지가 중요하죠. 전 세계 시장이 간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를 하면 그게 결국 시장을 살릴 거다라는 기대치를 시장에 실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해서 시장의 기임을 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오늘 김정수 총재가 나중에 이제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그 발표 때 시장에 좀 강력한 시그널을 좀 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하는 거의 동결 가능성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을 판단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 시작됐다, 단기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점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번엔 또 내일에는 최근에 좀 부진한 일본 니케이 얘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정확히 1880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개장한 지 약 한 50분 정도 됐는데 상승폭 다소 많이 줄였다는 느낌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조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전일보다는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다행이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한 아침입니다.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금통의 결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